네, 최근 경제와 증시 상황을 보면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뉴 앱노멀, 초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신조어들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등장한 경제 신조어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모색해보는 이색적인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철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는 9월 악몽이 더 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었는데요. 국채금리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전세현 앵커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태풍 때문에 정식으로 인사를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분도 젊은 분이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미국에 이렇게 증시 보면 오늘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연착륙이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도 이제 연착륙이다.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고용시장에서 나오는 연착륙이란 골드락스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축하 인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접지르는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이렇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가 경기와 관련해서 침체하더라도 사실 연착륙된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골드락스라든가 연착륙은 증시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에 그 악몽이 미국 증시를 좀 중심으로서 많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종전과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세계 증시 보면 대체로 어제 중국 증시도 올랐고요. 러시아 증시는 어제 좀 빠지려 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증시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미국 증시는 역시 미 국민 사이의 수축 사이에 이런 우려가 되면서 경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국채 금리죠. 그렇죠. 그래서 국채 금리의 반란 현상이 됐는데요. 잭슨홀 미팅의 매파 문제 때문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3.36%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연중 최고치다 하는데 잘못된 거고요. 6월 그 페드 회의 직전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6월에 그 매파적으로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를 국제시장이 미리 반영해서 3.48%까지 3.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9월 그 페드 회의를 직전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시장은 미리 반영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3.48을 지나서 3.5강을 돌파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단기적으로는 빅테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증시와 관련해서 연착륙 골디락스 좋은 정보가 나오는데 미국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해서 앞서 말씀하셨지 종전의 증시의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는 뉴 앱노멀 소사이티에 진입했다. 이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아쉽게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한 가운데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바로 엔달러 환율입니다. 142엔을 넘어섰고 이렇게 엔화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두고 일본이 HIT 함정에 빠졌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사실은 일전에도 이렇게 우리 은행 PB들이 일본의 엔화를 좀 사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일본의 엔화를 이번엔 엔고의 저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이 142엔까지 갔습니다.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오늘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사실 엔달러 환율이 가장 초미에 관심이 됐거든요. 지금 142.77 정도로 해서 143엔에 바닥하고 서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에 한 145엔까지 이렇게 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선물 시장 보면 그때는 일본을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자 통화가치라는 건 그날의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죠. 그런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이 142엔으로 24년 만에 환율로는 최고치, 통화가치로는 최저치를 기록한 양상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두고 엔저의 추락, 그다음 일본의 추락, 지금의 총리를 맡고 있는 기시다의 추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추락 얘기가 하이인컴 트랩이다 해서 소위 그 약자를 따서 HIT 함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엔저의 추락 현상이 발생할까?
일본의 추락 현상이 발생할까, 선진 감정에 빠질까 하는 측면은 지금은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종전의 이론과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만큼 굉장히 빠른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변화가 이렇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2012년에 아베가 추진했던 아베노믹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베가 그 사망 이후에는 사실 지금의 아베노믹스를 이끌어가는 구로타 일본행 총재죠. YCC 악순환, 요게 이제 되지 않느냐. YCC 악순환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수익률 통제죠. 수익률이 일정 수준 올라가면 바로 수익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통제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본이 국제 추세에 쫓아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화는 엔고의 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엔화가 추락하니까 엔고의 재현이 돼서 엔화를 사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일본 국민들의 저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엔저의 추락, 일본의 추락 이외에도 유로화 가치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요. 유럽 경제와 또 유로화 가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다모클레스의 검에 빠졌다. 네. 이 용어를 통해서도 해석을 해볼까요? 네, 유럽 경제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유로 가치가 러시아에 좌우되는 측면이 많죠. 네. 그다음에 유럽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 물가인데요. 소비자 물가도 푸틴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두고 유럽 경제가 러시아에 의존하는, 푸틴에 의존하는 데모크라스의 검이다. 쇼드 오브 데모크라스라는 뜻에서 이건 이제 언론에서는 데모크라스라는 표현을 쓰고 다모크라스라는 표현을 같이 혼용한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뜻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청자분의 도움을 위해서 시청자분의 이렇게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서 지금 전 앵커께서 지금보다 한국의 그 경제 앵커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앵커 자리를 갖다 하면 본인 자신은 영광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가 그렇죠. 비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전 앵커께서 이렇게 방송을 잘 하시다 보니까 댓글도 악성 댓글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건 너무 적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데모크라스의 검이다. 기득권층은 부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항상 비난의 글이 온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왈가불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에 따른 행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데모크라시의 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유럽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에 이렇게 걸려 있죠. 네.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ECB의 통화 정책도 그렇고 유로 가치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폴 크루만 교수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이게 킹달러라고 그러면 안 된다. 킹달러는 실력 있게 미국 경제가 좋아야지 얼굴에 해당되는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야 킹달러다.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연일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침체 얘기 나오는데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것은 킹달러가 아니라 사실 유로 가치가 약세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58%를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반사적인 측면에서의 강세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급변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유럽에 지금 러시아와 천연가스, 푸틴에 의해서 데모크라시의 검이 걸려 있는데요. 한국 경제는 데모크라시의 검이 뭘까? 북한의 김정은일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도 이 데모크라시의 검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취입을 두고 한국은 샌드위치적인 측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 그런 측면도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데모크라시의 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과 관련한 신조어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는데요. 식민지 반란에 시달린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식민지 반란이라는 것은 영국 같은 경우는 중상주의 정책에 사실 해상왕국으로 가장 상징성 있는 게 인도를 식민지로 했던 것과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래 길어서 이미 식민지였던 인도가 영국의 GDP를 추월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영국 국민 입장에선 최대 자존심의 상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식민지 반란이라는 것은 식민지 어떤 국가가 이렇게 그 지배국을 이렇게 추월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왜 영국이 이런 모습이 될까 하는 측면은 과거에 사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병이라는 고질적인 병이 있거든요. 이 브리티시 디지즈에서 이게 1990년대 대처 수상이 그것을 극복해서 제3의 길, 제3의 대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영국 수상이 댄 터러스도 사실 대처리즘을 포함해서 지금의 영국이 신영국병에 걸려 있다는데요. 신영국병이 뭘까?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리스 존슨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불편한 일들이 많았죠. 네, 불편한 일들에서 다른 국가를 생각해가지고 총리상에서 굉장히 정숙한 표현, 우아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는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영국을 위해서 최악의 총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리가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하더라도 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데모크라시의 검이 있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생활에 빠졌다 하더라도 핀란드의 젊은 여성 총리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 경제가 이렇게 폐퇴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다 추월하고 있죠. 인구도 추월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 2배 이상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청자분한테 투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인도의 적립식 펀드를 놓으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5년간을 기준할 때 인도의 적립식 펀드가 최고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도의 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쪽에 정영국 PD가서 이렇게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저 수염이 많이 나신 제가 구자라트의 그 시장을 맡았을 때 제가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가장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총리가 된 이 트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근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인도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인도가 지배국인 영국을 추월하는 데 이어서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식민지의 반란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지 않겠느냐. 왜냐? 올해 1인당 GDP를 보면 일본을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엔달러 환율이 142원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오면 1인당 GDP가 성장률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는 공이 32,000달러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의 국제사회에서 보면 일제 30년의 지배에 있었던 한국 국민이 일본의 국민의 1인당 GDP를 추월할 것이냐. 이것도 식민지 반란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1순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쉐어 렌팅에 시달리고 있다. 새로운 용어인데요. 이 의미도 해석해 주시죠. 네, 사실은 그 테슬라에 대해서 시청자분한테 이 방송에서는 경제를 해설하는 방송이지 특정 종목을 선택하는 이렇게 방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분들이 이렇게 3,000슬라, 5,000슬라까지 얘기하지만 사실 테슬라에서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아마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 굉장히 항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274달러입니다. 3배수를 이렇게 곱하면 800달러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작년 말에 1,300달러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테슬라의 이 등급이 신용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네. 미국의 양대 기관은 무디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테슬라의 기업의 신용 등급이 결과적으로 보면 투기 등급에 해당됩니다. 투자 적격을 트리플 B 이렇게 기준하는데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런 양대사 공이 무디스라든가 S&P가 공이 투기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전기차가 관계없이 투기 등급의 종목을 어떻게 한국 경제 같은 공영방송에 추천할 수가 있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런 투기 등급에서 개선시키지 못하겠다 하는 무디스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일본에 인기 있었던 만화 쉐어렌팅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쉐어렌팅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쉐어, 이제 공유하다는 뜻이죠. 페어런트, 페어런트에서 페어런팅, 육아 하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ing를 뺐습니다는 s를 뺐습니다는 ing로 원래 용어에서 같이 합쓰니까 쉐어렌팅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원어는 이제 페어렌팅으로 이렇게 해줬는데요. 같이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육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육아 과정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사실 부모님들이 육아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되면 지금은 증강현실 시대에서는 사람의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는 시대, 영원한 기억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부모님 입장에선 육아 과정에서 올렸던 그런 그 뜻하지 않았던 올렸던 용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도 금방 테슬라 관련해서 쉐어렌팅에 왜 시달릴까? 일론 머스크는 쉐어렌팅에 왜 시달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으로 보면 소셜 밸류에 위배되는 사항들의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또 뭐 주식 분할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올해 트위터 같은 적대적 M&A를 통해서 한다 안 한다 얘기했다가 트위터 관련된 직원들이라든가 트위터 관련된 주주들은 얼만큼 소리를 끼쳤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 과거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습니다는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에 다 위에 올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테슬라에도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정도로 사회적 가치에 위배는 등의 이런 행위들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선도 업체에 됐을 때 이것을 묻고 테슬라의 주가가 가겠지만 지금 포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전부 전기차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선점 효과가 빠르게 떨어진다. 이 쉐어렌팅 때문에 빠르게 떨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무디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투기 등급을 앞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적겠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왜냐? 자, 테슬라의 현금 흐름은 좋다. 근데 왜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으면 우리가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실 그 개선 가능성이 적냐? 사회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초불확실성의 초연결사회를 되면 이런 쉐어레이팅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경제 전체 그룹을 이끌어가는 김정호 사장님께서는 ESG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주도해서 한국의 기업 경영에 ESG라는 문화를 선도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앞으로 이런 사회가 오기 때문에 디테일이 굉장히 밝으십니다. Environment, Social Value. 그래서 자기의 소셜 밸류 쪽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 자체가 굉장히 경영이 어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쉐어렌팅 얘기가 굉장히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 비단 그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캐시우드라든가 네. 이런 도도 굉장히 아주 자극적인 유튜브에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장은 유튜브에 클릭수가 올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신의 목을 치는 쉐어렌팅 문제에 시달린다. 그래서 방송은 사실 유튜브에 클릭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볼수록 편리할수록 책임이 따르고 책임이 따라서 데모크라시의 검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만큼 뭐냐 공정하게 방송해야 된다.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공정하게 방송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시사점으로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에르도안의 도박이라는 용어가 나왔던데요. 에르도안 사람 이름이잖아요. 터키 대통령.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렇게 도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랑 같이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퍼펙트 스톰, 인플레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플레 공통적 현안인데요. 대적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국과 나머지 신흥국들은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 자, 물가고 경기 침체일 때 어디를 중시하느냐? 물가를 잡겠다 하면 미국식으로 볼커 모멘텀을 가는 거고 물가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손에 쥐는 소득이 중요하다. 경기 부양 측에서는 금리 인하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각국들이 페드를 쫓아가지 말라. 일전에 한번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는 왜 그럴까?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은
오히려 인플레를 잡겠다 하는 미국이 9월 악몽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종전과처럼. 그리고 한국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금리 인하로 대응했던 이런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조차도 인플레에서 가장 시달리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 가장 시달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가장 많이 내리거든요. 에르도안 도바. 그런데 터키의 통화라든가 리라 통화라든가 그런 것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파월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이 금리 인상만으로 지금의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에르도안의 도박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네. 파월 의장조차도 성공한다면 본인의 입지는 더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대조적으로 인플레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더 관심이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아주 시사점이 많이 던져주는 대목이 아니냐. 또 이창용 총재께서도 사실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의 신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입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바로 스티글러츠 경고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스티글러츠 경고는 인플레 반란이다, 파월의 반란이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은 많이들 그 스티글러츠 얘기를 어제 우리 캐스터 분께서 했기 때문에 그냥 자막으로 보나파트 IMF 부총재, 멜피스 W 세계은행 총재, 카르테스 BIC 총재 이런 국제 수장들이 지금의 물가는 페드식으로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는 없다 하는 쪽을 공식적으로 국제 수장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실업률이 3.5에서 3.7% 갔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사실 골드락스다 이렇게 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하는 측면을 설명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효과적인 대책이 아닌 금리 인상이 되면 다른 부분에 희생이 된다. 고용, 완전 고용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경기 괜찮다 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신호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스티글러츠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시는 분인데요. 지금의 물가 문제, 페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too high, 물가가 너무 높다. too far, 너무 말려와 있다. 그 다음에 too fast, 너무 빨리 올린다.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이것을 too high, too fast, too far 이런 상태를 받아들이겠느냐. 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그래서 스티글러츠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미국에 대해서 상징격격에 해당되는 분이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인플레를 조장시킨다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플레 반란, 스티글러츠의 경고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페드의 지금 매파 발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다. 네. 신조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못 잡는다라는 비판 속에 역아마존 효과라는 용어도 생겼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네, 결과적으로 스티글러츠 경고를 네.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자,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될 때는 공급 측의 수학체적인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빅테크 업종들이 독점이 되지 않을 때는 자, 아마존 보세요. 정 앵커가 아마존에서 책을 이렇게 탁 구입하면 그만큼 유통시장의 비용을 하락시켜서 결국에는 편리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성장 속의 저물가다. 그래서 저물가에 배당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빅테크 업종들이 아주 거대 독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점이 됐으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이걸 소비자에게 그대로 독점력을 해서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아마존 효과다. 그래서 미국의 리나 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빅테크 업종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아마존 효과는 빅테크 업종들이 독점력이 되기 전에는 물가를 하락시켰는데 근데 역아마존 효과는 빅테크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각종 비용을 아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 전가시킨다.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간다 하는 측면의 역아마존 효과다. 스티글러츠의 경고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잠시 소개드렸던 용어기도 한데 요새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바이든 정부의 칩4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기정학적 위험,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제 기정학적 위험을 우리가 잠시 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지정학적 위험을 틀리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기정학적 위나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 같이 자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자막을 같이 하셔야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마이런 슐츠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이 슐츠 교수는 우리에게 재무학에서 블랙-숄츠 모델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영어 표기는 테크놀로지의 지오그래피컬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학, 기술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그러면 이 용어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인플레가 왜 금리 인상으로 잡지 못하느냐 하면 공급치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증도 네트워크 관련해서 공급망의 문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공급망의 문제는 다른 국가와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테크노 지오그래피컬 리스크에 대해서 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해서 지정학적, 기정학적 이렇게 협력이다 이런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 칩4도 결국 대만과 한국과 이렇게 해서 지오그래피컬 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래서 공급망 확보를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이런 상태에서 칩4 전략이 나오고 여기 관련해서 굉장히 동북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또 증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정학적 위험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서 인플레이션세라는 용어도 들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랑 세금을 합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전쟁 시에는 사실 국민의 저축에 의해 가지고 네. 전쟁 재원이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인플레는 조장시킵니다. 그럼 뭐냐? 인플레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실질 자산은 떨어지죠. 근데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는 경감하니까 강제 저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를 통해서. 예. 그래서 뭐냐?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만 인플레를 통해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부채가 상당히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재원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경제개발학자인 밀달그에서 스웨덴의 개발 경제학자인데 유명하게 이게 소위 강제 저축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바이든 정부가 국가의 그 채무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왜 인플레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왜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를 은근히 조정하면서도 사실 뭐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 인플레를 잡겠다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그 대목이 이제 작년부터 인플레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플레 일시적이 우리 같은 사람도 인플레 일시적이 아닌데 일시적이냐 고집했을 땐 이 대목이 나온다. 그래서 스티글러츠가 인플레가 뭐냐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오히려 조정한다 이런 오해까지 나온다.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신조어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불확실성 시대, 뉴 앱노멀 시대에 접어든 만큼 여러 가지 경제 신조어를 통해서 투자 전략 모색해보는 이색적인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